아이만 혼자 내려놓고 출발한 서울 240번 버스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버스기사의 딸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책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40번 버스에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의 절규입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네. 엄마가 아이를 정말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40번 버스에서 이제 어제 저녁 퇴근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녁 6시가 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버스가 꽤 붐비던 상황이었고 아이가 먼저 내리고 났기 때문에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엄마 입장에서는 당장 아이를 따라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예. 애당초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서울시 조합에다가 이제 목격자가 글을 쓰게 된 상황인데 예.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엄마가 애타게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 버스 운전기사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그냥 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네티즌들이 공분이 커졌던 건데 지금 현재 진실 공방은 과연 엄마가 애타게 외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버스 기사가 이를 외면하고 예. 소위 말하는 뭐 욕설까지 했는가에 대한 문제로까지 상황이 번지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어쨌든 버스 기사는 버스를 운행할 때 관련 규정을 지키게 돼 있는데요. 이번 일을 들여다보면은 버스 기사의 어떤 규정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여객 자동차 예. 운수 사업법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법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운전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버스의 그 정류소가 아닌 곳에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닌 곳에 정차를 못하도록. 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이제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승객이 다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예. 이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이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보다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운전자 이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규정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운수 사업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해명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CCTV를 이제 확인해 봤더니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혼잡했고 아이와 엄마가 떨어져 있었다. 기사가 16초 정도 문을 충분히 열었고 그 후에 닫은 건데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를 했을 때 물리적으로 버스가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 입장입니다. 네, 버스가 이미 2차선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예. 사실상 다시 이제 4차선으로 빠져갖고서는 문을 열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7살 아이로 볼 수 있는 건데 아이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같이 이제 그 아이들과 섞여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이 부분을 처음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버스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아이가 먼저 내리고 엄마가 이걸 내리지 못해서 함께 따라 내리려고 했던 장면을 인지하지는 못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다 명확한 조사 결과는 뭐 CCTV를 전체를 다 공개해서 우리가 보고 난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서울시 관계자가 CCTV를 확인하고 버스 운전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한 뭐 설명이 이와 같다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목격자들이 글을 상당히 많이 한꺼번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은 버스 기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좀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이제 좋지 않은 여론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됐는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직접 봤다라고 주장하는 그 승객들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만 그대로 뭐 이제 보자면은 예. 아니 정차를 해서 엄마가 내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또는 왜 그렇게 여러 승객들이 세워달라고 하는데 왜 무시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글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조금씩 사실관계 설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또는 어떤 글들은 좀 이제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혹시 만들어낸 글을 아닐까? 그런 의심도 조금씩 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터넷에 있는 글들 하나
또는 뭐 몇 개만 가지고 예. 사실관계를 단정해서 누군가를 비난했을 경우에는 되어 나중에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 변호사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이가 먼저 내렸고 네. 어머니는 이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다행히 아이를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네. 만약에 아이가 다치거나 잃어버렸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쳤다라고 예. 한다면은 이제 운전자가 제대로 그 책임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예. 이제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가 다친 것과 이 운전자가 엄마가 내리지 않은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했던 그런 그 부분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겠느냐 예. 하는 부분은 약간 의문이고요. 또 하나 또 일각에서는 이게 유기죄 아니냐? 예.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유기죄라는 게 뭐 노유, 이제 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예. 뭐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부조를 요하는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보호할 법률상 또는 이런 계약상 책임이 있는 자가 유기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과실범이 아니고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유기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기사가 설령 이제 네티즌들이 썼던 그런 글대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유기의 고의로서 아이를 유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번 버스기사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류장에 정차한 후에 이제 문을 열었고 승객 하차한 거 다 확인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저기요라는 소리가 들려서 다시 문을 열었는데 더 내리는 승객이 없어서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버스 2차선에 들어간 상황에서 아저씨라고 이제 외쳐서 여기서는 이제 문을 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정거장인 건대역에서 아주머니가 내리셨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예. 오전 내내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중에 저도 사실은 오전에 기사를 접하면서 이 버스 기사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도적으로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려주지 않았고 알면서도 내려주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려달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에게 오히려 버스 기사가 욕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던 건데 이 딸은 일단 아버지의 입장의 얘기를 듣고서는 글을 올린 거고요. 두 번째는 CCTV를 전체 공개를 하진 않지만 이 딸이 이제 현재로서는 가서 CCTV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CCTV를 본 결과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얘기를 예. 한 것 같고요. 다만 CCTV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음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결국 운전기사가 욕을 했는지 아니면 아주머니가 운전기사에게 욕을 했는지는 뭐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적어도 확실한 거는 일단은 그 운전기사가 그 아주머니를 함부로 이렇게 쉽게 내려주기는 예.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예, 버스업체 관계자가 뭐 240번 운전기사가 지금과 과태료 한번 물어본 적이 없는 그런 운전기사다 이렇게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논란이 된 만큼 사실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개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해당 운수업체와 함께 차내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 해당 아이의 엄마가 공개 안 된다라고 거부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예.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누군지 알 수 없게 해서 공개하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단 그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차 내 영상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차 내 영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봤을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제 이 흥분된 상태가 조금 지나면은 아마도 객관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파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사태가 좀 수습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일단 그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반성도 물론 중요하고 하겠습니다만 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누구의 잘못인가를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밝혀져야만 이제 결국은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또 이제 국민들이 오전에는 그리고 오후까지는 이제 운전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가 예. 또 그 후에는 또 여론이 또 좀 바뀌는 추세가 또 있긴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가 되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기사분들도 승객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누구 탓보다는 이런 일 안 생겨야 되는데 김명민 교수님도 뭐 아이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있으시겠지만 네. 아이들이 막 주위 산만하게 돌아다닐 때가 많잖아요. 이거 그럼요. 좀 잘 통제가 안 챙겨야 되는 되지 경우들이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예. 많이 있을 거고요. 결국 이 어머니 입장에서 CCTV를 공개하지 말자고 했던 저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갑니다. 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단은 아이가 좀 무사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CCTV가 공개돼서 대중적 관심을 사는 게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일 거거든요. 사건이 좀 종결되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애당초 목격담을 올렸던 분도 이러한 상황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뭐 바람이었겠습니다만은 이게 오히려 자칫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사실관계가 오도돼서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차분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 몇 초간의 판단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승객이나 이제 운전기사나 서로를 좀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고함을 치던 최순실 씨가 이번에는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왜 대성 통곡을 했을까요? 제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곳에 제가 방청객으로 한번 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조용하게 정말 예. 정말 자리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었고 예. 최순실 씨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예. 변호인과도 굉장히 상의를 자주 하고 또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검찰에도 그랬는데 막 따지고 막 그랬잖아요. 뭐 오늘도 예. 그랬습니다. 예. 근데 오전 재판에는 그랬는데요. 이제 오후 재판 시작하자마자 이제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니 이제 굉장히 크게 울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휴정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 뭐 재판 진행 안 되니까요. 휴정이라서 잠시 이제 밖으로 퇴정했다라는 예. 보도가 나왔는데 뭐 분석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에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내용 자체가 엄마인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예. 이제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로 오늘 제출이 됐고요. 또 그 증거가 제출이 되면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서면으로 된 서류로 된 그런 그 증거 서류의 경우에는요. 예. 서증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방법이 원칙이 낭독입니다. 예. 그래서 신청을 한 검사가 예. 특검이 이제 그 정유라 씨가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낭독을 했을 거예요. 예. 일부 요지라도. 예. 그런 부분을 직접 들었는데 딸이 증언한 내용이 결국은 엄마가 유죄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들은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았겠죠. 예. 그런 측면이 오늘 좀 감정이 격해지는 것에 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승마지원 받고 했는데 내 딸이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약간 분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예. 씨가 정유라에 대한 분한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우는 장면을 보고 힐끔 쳐다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증언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5년 선고에 결정적인 예. 영향을 미쳤고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바라보면서 딸 관리 잘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심정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묘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서는 사실 감정이 격해져서 운 것이 아니라 좀 의도적으로 운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오전에는 대놓고서는 검찰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검찰이 새벽에 정유라를 데려갔다. 예. 그 미성년자가 간접 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을 얘기한 것처럼 뭐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정유라 씨는 미성년자도 아닐 뿐더러 이 얘기에 대해서 아마 최순실 씨가 검찰에 대한 잘못을 좀 강하게 따지고 싶었던 모습이 예.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모녀간의 심리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분이죠. 노태강 지금은 현 정부 차관이 된 거잖아요. 오늘 네. 법정 대면을 했는데 참 복잡한 그 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에 출석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증언을 한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 이제 차관 자리에 올랐는데 당시 예. 이제 체육국장에 있다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사임 압박을 받았다. 이제 그리고 그 위에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실 이 노태강 차관의 증언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도 지금 나온 상태죠. 뭐냐면은 이제 김상률 전 수석이나 이제 김종덕 전 장관도 본인의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직 강요를 받았고 그러한 강요를 받아서 본인들이 행위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소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전국이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눈빛은 매우 매서웠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사실은 제가 붓글씨 배우면서 붓글씨 선생님이 호를 일봉이라고 져줬어요. 그래서 역시 호를 잘 졌다. 이 백봉 선생의 백분지일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는 대로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목대장도 하지 않는 짓을 백봉 선생님을 입에 올리기조차 자격이 없는 뻔뻔한 국회의원들을 백봉 선생님의 이름을 팔고 신사인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빙하기 찾아온 여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서가번 국민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야말로 이것은 야당 패싱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오늘 보니까 두 분을 패싱을 하셨더라고요. 예. 박주선 의원과 이 박지원 의원까지. 예,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사과하는 것으로 막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대표는 늘 이제 그렇듯이 예.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공 압박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쓰고 나면 뒷수습은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이제 하는 형국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뭐 국민의당에 대해서 저렇게 좀 심하게 예. 몰아세우는 게 과연 지금 현재 정기국회를 앞둔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올바른 전략이냐라고 예. 하는 지점에서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약간 우려의 시선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는 어찌됐건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예. 뭐 조만간 어떤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합니다. 예. 추미애 대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좀 여당 대표로서 정치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뭐 백약이 무효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치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뭐 소수 여당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뭐 또 지금 추 대표의 저 심정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우리 국민들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직권 상정을 하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어느 정도 그 합의에 근접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으니 화난 모습은 화난 건 화난 대로 또 표현한 게 추미애답잖아요. 예. 그런데 추다롭고답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갈 또 책무가 집권 여당에 있고 그 대표가 그 선두에 서는 사람이 대표 아니겠습니까? 또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예.
추미애 대표가 골목대장도 안 할 짓이라고 하니까 오늘 당장 국민의당에서 그럼 추미애 대표는 주먹대장이냐 이렇게 이제 맞받아 쳤습니다. 네. 요 둘 사이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추미애 당대표는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특히나 제보 조작 사건이 있을 때도 머리 자르기 발언 때문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기 예. 때문에 감정의 골이 좀 쉽게 풀리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어저께 있었던 표결 자체는 비공개 표결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국민의당 때문에 부결됐다라고 강하게 압박하기에도 약간의 좀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앞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지금 그러면 가장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게 예. 단순하게 김희수 헌재 소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게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캐스팅 보통이 국민의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예. 추미애 당대표가 저와 같은 방식으로 아예 야당인 그 국민의당 의원들과 얼굴조차 맞이하지 않는 상황을 가져간다면 향후 이 꼬인 협치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예.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 구조를 봤을 때요, 국민의당이 가장 협조가 절실한 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또 함께했던 당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의당한테 모질게 좀 할까요? 때로는. 모질게 한 예. 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의당이 예. 정말 야당이기는 하지만은 예.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당이 왜 존재하는지 김희수 헌재 소장만 해도 예. 사실 지금 국민의당 대부분이 그 민주당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현역 의원일 때 헌재 그 재판관으로 같이 야당 추천을 같이 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 지금에 와서 무슨 뭐 이 과거 5.18 때 전력 무엇을 예.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 국민의 대표 이 그 국회의원들이 또 정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될 예.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당리당략, 예. 그 사리 사욕에 의해서 또 그 구체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 확인을 위해서 예. 헌재 소장을 이 볼모로 삼았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졸렬한 짓이죠. 예. 이렇게 되면서 뭐 영수회담도 청와대 관계자도 이게 영수회담이 좀 노력은 하지만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원래 조만간 열릴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좀 어려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뭐 예. 그래도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누가 상황은.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예. 이번에도 결국 대리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거고요. 네. 어찌됐건 뭐 지금 뭐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지금 강하게 이 얘기가 나와버려서 이 표결 부결 이후에 예. 이걸 또 하루아침에 또 뭐 딱 얼굴을 바꿔서 또 웃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청와대가 조금 이제 매듭을 좀 풀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조만간 그런 조치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당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하루아침에 또 예, 또 입장을 싹 바꿔서 또 협조적으로 또 예. 하기도 좀 뭐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기류가 조금 이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비서실장이 이거 뭐 화해했을 때 추미애 대표가 여당 대표한테 허락도 안 받았다 화냈었는데 이번에 좀 어떤 방식으로 이게 풀려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관계에 먹구름이 끼면서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도 여야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후보자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관용차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쇼라고 하니까 억울하시죠?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사미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명수 후보자 제가 프로필을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강원도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중앙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프로필이 과연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뭐 웃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서로 간에 제가 자, 그다음에. 처음에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서로 간에 이 청문회가 정말 자, 국민들이 꺼주세요. 보기에 잠깐만요. 장재현 의원님 잠깐만 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서로 제발 지켜서. 발언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자, 잠깐만 그건 야당 자, 발언 아직 못 고쳤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간에 미치죠. 청문회가 늘 그렇지만 자질 검증보다는 저렇게 신경전으로 치달을 때가 많은데 오늘 장재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 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춘천경찰서장이 총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 파괴 논란에 대해서 더 부르짖힌다라고 이제 장재원 의원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면죄부를 주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위한 적임자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당신이 얘기한 것과 맞지 않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경력의 문제고 하나는 이념 편향성의 문제인 건데 이 두 가지 문제가 김명수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나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꼬집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오늘 청문회에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와 같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굉장히 직급이 맞지 않는데 굉장히 점프해서 승진하고 가는 것이 이제 예.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이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인사 중에도 그런 인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논리적으로 설득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경력을 같습니다. 문제 삼는 건 자충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하지만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후보자 꼭 떨어뜨려야 된다 하면서 코드 인사다.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입만 열면 하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지난 그 인사청문회 때마다 들려왔었고 또 과거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늘 그렇게 이 코드로 맞춰서 이 딱지 붙이기를 해왔죠. 오늘 장재원 의원 이 그 스펙 이른바 스펙. 예. 그러면 그 좋은 스펙을 가진 양승태 대법관의 이 그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이 그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장재원 의원이 얘기했던 그 스펙 좋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사법부기도 하거든요. 예. 곽성도 의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민정비서관으로 한 5개 민정수석으로 한 5개월 했죠. 이 버스 타고 이 춘천에서 버스 타고 서울 온 예. 이 그 대법원장 지명자의 그 행동을 예. 쇼라고 한다면 그런 쇼는 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주면 많이 보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국회 모습들 또 인사청문회다운 인사청문회를 좀 보여주시기를 야당 의원들에게도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조금 전에 장재원 의원이 막 고함을 치면서 반박을 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것이 뭐 야당의 무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함께 보시죠. 어저께 정치 분야 우리 의원님들 한 분 그 질의하신 우리 김학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 관전평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야당은 아직도 제가 여당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야당은 우선 대정부 질문할 때 약간 톤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톤을 한 옥타브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추정이 알면 아는 거지 무슨 추정이에요? 아닙니다. 저 상황이 대선 전 상황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같은 날 그 인사 문제 같은 거 얼마나 정치 분야에서 따지기 좋습니까? 책임 총리로서 전혀 역할을 못했다. 이 대답을 받아내야죠. 한 옥타브만 올려주시기를 톤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목이 좀 아프다 하는 분은 제가 오늘 저녁 때 목 마사지하는 좋은 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야당에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있는 한국당의 전략은 소프라노 전략인데 중정 총리한테 한 방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외투쟁의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장외투쟁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가서 봤더니 너무 이 지금 자기 당 의원들이 야성이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니까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거에 너무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예. 이제 그걸 보고 아마 상당히 좀 뼈저리게 느끼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강력한 야성을 이제 어떻게 됐든 좀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저런 이제 예. 발언을 하셨는데. 목소리만 높으면 되나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약에 그 한 옥타브 올리는 게 쉽지 않다면. 예. 조금 전에 그 이낙연 총리 중저음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제 우리가 잘 봤습니다만 예. 자기 몸에 맞는 방식으로 사실은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 의원들 질문에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죠. 예, 컨텐츠 부족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한국당이 강한 야당은 되고 싶은데 지금 방법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 경험이 풍부하신 서가방 교수님께서 오늘 좀 이렇게 간략하게 강의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강한 야당이 됩니까?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여당도 잘 못했잖아요. 국정 파탄 막아내지 못하고 국정 파탄 함께 이뤄서 결국은 그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여당은 결국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야당은 견제와 이 집권 세력을 견제 감시하면서 그래서 또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인데 무조건 목소리 높이고 떼쓴다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거든요. 뭐 이 10,000명 이내, 10만 명 이내 가지고 경찰이 통계를 내내야 만회를 갖고 탓할 게 아니고 야당의 대표 홍준표 대표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탄핵까지 와서 촛불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된 정부인데 기왕 그렇게 자성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고 또 책임질 건 책임지고 따질 건 따지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국민들이 뭔가 정치권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뭔가 좀 변했구나.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비법 전수를 부탁드렸는데 너무 질책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김명민 교수님. 대정부 질문에서 오히려 이낙연 총리의 조목조목 그 비판이 빛났다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중저음이 굉장히 한몫했다라는 평가도 있죠. 과거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대정부 질문장에 나와서 중저음의 목소리로 조곤조곤 차분하게 얘기했을 때 의원들과 이 황교안 총리에 대한 설정 과정에서 높은 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설화법, 뭐 나는 MBC, KBS 잘 안 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저런 얘기들을 가지고 굉장히 좌중에 좀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의원님께서는 그럼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십니까?라는 발언을 해서 그 질문의 답변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과거 국회 경험들이 풍부하고 나름대로 준비된 답변들을 잘 쏟아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이런 이낙연 총리를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만들 정도의 대정문 질문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많은 부분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런 과거의 청와대와 현 정부 여당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면은 이낙연 총리의 답변을 받아내고 이걸 토대로 앞으로 이제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국정과제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의 답변과 다를 때는 또 국정감사로 이어질 때 또 다른 질책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너무 과거에 대한 질책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는 데만 급급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어쨌든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대표도 이낙연 총리의 사이다 발언에 좀 KO패 당한 부분도 있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이다 발언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막걸리 화법이라고 봅니다. 막걸리 화법.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굉장히 막걸리를 좋아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막걸리도 많이 드시고 이 뭐 동네 막걸리도 드시고 여수 막걸리도 드시고 파주 막걸리도 드시고 전국에서 나는 막걸리를 다 드시면서 이분 저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런 화법이 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특징이 속이 잘 안 보이잖아요. 뿌연데 취하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정치 이 경륜이 이제 뛰어난 부분을 이번에 잘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낙연 총리께서 잘했다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보니까 KBS도 안 보고 MBC도 안 보시고 YTN만 보시는 것 같은데. YTN만 보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기 같아요.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예. 이번에 역시 그 야당 의원들이 내용 면에서 너무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 두루뭉실해요. 네. 어쨌든 소프라노 전략 말고 다른 전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서가번 국민대 특임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